지금 부동산 서울시 기준으로 한 20% 하락했거든, 통상적으로. 단기간에 하락한 그 폭만큼 내년 선거 지나고 단기간에 20% 상승할까 안 할까? OX. 아유, 안녕하세요. 예, 형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마이크부터 찾게. 아니, 지난 시간에 부동산에 있어서 이제 평판이라는 게 뭔지, 또 어떤 영향을 또 미치는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위치, 부지, 건물 자체, 평판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제로 우리 여의도 맨션의 평판이 더 올라가길 기원하면서, 예, 오늘은 또 뭡니까, 형님? 오늘은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내 주력 분야네. 네. 시장 원리. 시장 원리. 아, 부동산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게 우리 하나부터 딱 읊어보면 부지, 위치, 건물 자체 컨디션, 그 다음에 평판 이런 거 얘기했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을 하려고 하는 거야. 네. 시장 그러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지. 네. 부동산도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부동산이 워낙 특수한 재화다 보니까 여느 제품들의 시장 수요 공급과는 좀 상황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 자,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자, 우리 조용중 그 PD께서는 예전에 또 경제학 원론 수업 들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맨큐 박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경제학 원론. 네. 자, my friend 맨큐를 말하는 거니?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죠? 또 하버드에 뭐 요즘 잘 계신지 모르겠네. 메일 한 통 보내보세요. 이거 사람들이 내가 이런 뭐 하버드 교수랑 뭐 알고 지낸다 그러면 안 믿어서, 이거 뭐 여기 사진 하나 줄 테니까 좀 내보내줘. 내가 뭐 아무리 동네 학자이지만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래도 간간히 연락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꽤 있거든. 아니, 형님, 우리 지금 여의도 맨션에 맨큐 박사님 등장하면 조회수 떡상입니다. 내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아. 미국에 있는 사람 모셔다가 우리 유튜브 하는데 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우리가 가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아하. JTBC 관계자 여러분, 저희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 맨큐의 경제학 원론을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공급 곡선, 수요 곡선. 그렇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똑같아. 그럼 먼저 수요부터 살펴볼까? 부동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뭐뭐 있는지 좀 살펴보자고. 네. 부동산의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일단 인구 숫자지. 인구 숫자. 인구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부동산 수요가 늘겠지.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그게 가구 숫자야. 아, 인구 숫자와 가구 숫자는 다른 거죠? 다르지.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인구는 예전에 비해서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사이에 비슷비슷한 수준일 거야. 네. 그런데 실제 가구 수는 어떻게 됐겠어? 점점 늘어났겠죠. 그럼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구가 1인 가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구 숫자는 이제 조금씩 줄어갈 거지만 가구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팁을 하나 얻을 수 있어. 우리가 가끔 유튜브들 보면, 또는 전문가들 중에서도 인구 관점에서 많은 걸 설명하시는 학자분들 중에는 이제 이렇게 인구 숫자가 줄면 그것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네. 물론 큰 틀에서는 나도 동의하고, 큰 틀에서는 그 말씀이 다 맞아.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 말씀이 틀려. 어떻게요? 왜냐하면 일단 인구 숫자라는 이 변수는, 경제 변수는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부동산 시세가 20% 올랐다, 내년에 20-30% 떨어졌다, 이런 걸 설명하는 데는 인구 숫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해도 상관이 없어. 너무 천천히 변하기 너무 때문에. 천천히 변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는 인구 숫자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변수야. 근데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 일단 왜 그러냐면 인구가 너무 천천히 변하다 보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당장 앞에 떨어져 있는 큰 위기 만치 중요도가 높게 인식이 안 돼. 그러니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천천히. 그렇지. 정말 이 리스크하고 이게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후순위로 자꾸 밀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일본이 어떻게 됐다? 더 이상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려. 아, 요즘 뭐 최대 이슈죠. 맞아. 네. 그러면 일본의 특정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소멸로 그 지자체 자체가 없어진 데도 많잖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구 숫자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관심을 계속 두지 않으면 지자체에선 그럼 그 지자체는 어느 순간 도시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일본처럼 생긴다. 그래서 그건 지자체가 고민해야 될 거고 지금 당장 몇 년 안에 집 사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건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인구 숫자는 줄어들어 가는데 줄어드는 인구 숫자의 그 변화 속도를 완충해주는 변수가 바로 가구 숫자야. 네. 인구 숫자는 줄어들어서 주택 수요를 줄게 만들지만 가구 숫자가 느니까 그건 주택 수요를 늘리는 요소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줄어드는 인구 숫자에 어떻게 보면 버퍼 역할을 해주는 게 또 가구 숫자다. 네. 그래서 이 인구 구조적인 변화는 사실 지금 현재 부동산 수요에서 엄청 결정적인 변수로 크게 우리가 받아들이진 않아. 서로 상쇄해 주니까. 그렇지. 네. 그런데 딱 하나 변화되는 건 있어. 가구 숫자가 변화되는 건 그 가구들이 원하는 주거의 형태가 달라지겠지. 네. 용중이 너는 만약에 경제적 자유가 일어난다 그러면 몇 평대 아파트에 방 몇 개짜리에 살고 싶어? 제 그 친한 지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엄청 공감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50평까지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50평이 넘어가면 청소도 힘들어지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혼자 살더라도 50평까지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 네. 그런데 혼자 이제 40평 후반대나 50평대 살아본 사람들의 이제 중론을 내가 얘기를 해주면 네. 청소로 시작해서 청소로 일주일이 끝난다. 뭐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들은 집안에 먼지 이렇게 쌓인 거 못 보잖아. 네. 죽으려고 그래. 로봇 청소기 같은 어떤 테크놀로지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여기서 우리 조 PD의 집안 사정을 알 수가 있네요. 우리 깔끔 떠는 사람들 대부분은 로봇 청소기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개인들도 있겠지만 네. 그런 개인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아.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혼자 거기에 영원히 살겠다면 뭐 50평 좋겠지.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시 판매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아, 그렇죠. 그러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2개 방 아니면 3개 방 정도야. 네. 4개부터도 쉽지가 않아. 네. 형이 한 7, 8년 이상 살았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방 4개짜리 집이 굉장히 귀해.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방 4개짜리까지 필요가 없어서 공무원들도 다 뭐 부부 아니면 자식 한둘 이 정도가 많거든. 그렇죠. 그렇게 예상이 돼서 그렇게 해서 우리 30평대 초중반 아니면 20평대 후반 이런 아파트가 많았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공무원이라는 집단은 생각보다 대가족이 많았어. 다른 직업보다 우리 직장의 안전도가 좋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3대가 같이 살거나 자녀 숫자가 일반적인 가정보다 좀 더 많거나. 제가 생각해봐도 제 주변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만 2자녀 이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지? 네.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네, 신기하게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의외로 내 집, 그러니까 방이 4개 있는 게 필요한 수요가 꽤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세종시가 의외로 한동안 중대형 평형대가 굉장히 가격 상승이 높았어. 서울은 안 그렇거든. 중대형 평형보다도 20대 뭐 국민 편형 약간 이상이나 네. 국민 편형대가 오히려 수요가 더 높았었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가구 숫자가 달라지는 것은 평형대에 대한 수요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그 인구 숫자와 그 다음에 가구 숫자 말고 부동산 수요에 그래도 적지 않은 영향을 한 몇 년 동안 꾸준히 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수요에 있어서 바로 일자리야. 일자리. 일자리만큼 부동산 수요에 결정타를 미치는 요소가 없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너 한번 생각해봐. 삼성에서 새로운 계열사를 하나 만들었어. 네. 뭘로 할까? 뭐 드론 계열사라고 치자. 아우.
삼성 드론 이거 하나 생겼는데 그 삼성 드론의 메인 공장과 전 세계 수급을 담당하는 큰 어떤 팩토리를 짓는데 그거를 어디다 지었다고 할까? 뭐 강원도에 낙후된 데 하나만 찍어봐라. 강원도 뭐 진부? 진부라고 하자고. 네. 그럼 그 진부에 갑자기 일자리가 10만 개 생길 수가 있어. 일자리 10만 개 생기면 가구 수 몇 개 생겨야 되는지 아니? 대략 한 3만 개 이상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가구 수가 일자리가 10만 개라는 건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회사를 다니지 않는 한 10만 개의 가구가 생기는 거야. 그러네요. 그렇지. 네. 그럼 집은 몇 개 생겨야 되는지 아니? 가구 수가 10만 개면 집이 10만 개 생겨야 되죠? 아니지. 집은 더 생겨야 돼. 왜? 삼성의 협력사까지 올 거 아니야.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10만 개 생기면 집은 10만 개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해. 파급 효과가 엄청나네요. 엄청나. 그래서 지자체가 번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일자리야. 그러면 사람들 몰려들고 그러면 거기 상권 형성되고 상권 형성됐다는 건 상권 있는 사람도 거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영업자들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가 어느 지역에 수요를 급격히 늘리는 가장 좋은 변수야. 그래서 일자리 하는구나. 그래. 자, 그러면 일자리의 추계를 한번 볼까?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수도권 아닌 다른 기타 지역이라고 구분해 보자고. 부동산 수요라는 건 내가 특정 지역에 살 수요이기 때문에 국가 전반의 수요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우리 동네 부동산 수요가 많아야 그게 집값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인구수, 가구수 이거 다 개뿔이고 많은 뭐 이제 학자들이 막 나도 학자지만 이런 소리 하기 그렇지만 그거 개뿔이고 결국 어느 동네 일자리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 부동산 수요가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요소인데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 수도권, 기타 지역 이 중에서 일자리의 개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지역은 그나마 어딜까? 네,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에요. 왜냐면 제가 왜 그랬냐면 수도권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맞아. 네. 그럼 수도권 중에서도 더 느는 곳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반도체 공장들 대거 새로 짓겠다는 용인이나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바탕으로 또 배터리나 뭐 이런 거 하겠다는 화성시나 이런 데는 새로운 일자리들과 관련된 공장들을 더 증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곳에는 더 아파트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그래서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계속해서 무슨 신도시처럼 급격히 부상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동탄이잖아. 동탄은 1신도시, 동탄 2신도시 점점 늘어나고 있죠. 맞아. 동탄에 살고 계신 분들 대부분 직장이 어디다? 삼성. 그렇지. 바로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의 나대지가 갑자기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든가 그 근처에 그냥 1층짜리 창고 부지들이 갑자기 대규모 멀티플렉스 상가로 바뀐다든가 이런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수요. 이런 수요는 철저히 일자리야. 가리킬 게 아니라 나도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임장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혀만 털어가지고 자, 그러면 기타 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겠어? 좀 안타깝죠. 안타깝게 점점 줄어들어.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 지금 부동산 경기 요즘 부동산 PF니 이런 걸로 안 좋잖아? 네. 안 좋고 나면 그래도 국가가 좀 급한 불 꺼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꺼준다고 해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은 어느 정도 바로 반등하거나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지만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그 암흑기를 거칠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졌거든. 더더욱 더. 네. 자,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동네 부동산에 대한 실수요를 비롯해서 여러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지역을 찾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일자리와 관련된 데이터, 지역 데이터들을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형님, 근데 보면 한 1년만 해도 뭐 40%, 50% 심지어는 막 2배씩 오르는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뭐 일자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야. 이 수요 중에서 마지막 수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수요야. 가수요는 내가 실제 거기 아파트를 사야 될 아주 필연적인 이유가 있지 않고 갑작스럽게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수요들을 말해.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
실수요와 가수요를 이렇게 아주 학문적으로 아니면 실제 경제 현상에서 딱 구분하기도 어려워.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잖아. 네. 동탄 지역에는 삼성의 임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협력사. 협력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실수요들이 늘겠지. 네. 그런데 이런 실수요들이 거기 는다라는 걸 예측이 되면 그 동네 가수요가 생겨. 가수요는 내가 거길 꼭 사야 될 이유는 없는데, 야, 거기 사놓으면 몇 년 뒤에 괜찮을 것 같은데? 야, 거기 사놓으면 임대 수익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지르는 거야. 그렇게 하는 수요가 거기 더해지잖아, 가수요가. 그러면 단기간에 급등해. 그럼 그 가수요를 보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내후년쯤 거기 발령받으면 그때쯤 아파트 사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가격이 뛰니까 야, 우리 좀 미리 사자 해서 실수요 겸 가수요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붙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거야.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아주 그냥 불이 붙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가수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이론들 중에서 가수요를 정확히 디파인하고 정의하고 가수요가 정확히 이 중에서 몇 %입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수요가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생길 겁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은 없어. 아직까지도?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한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실수요는 예측할 수 있지. 어느 저 대기업에서 그 동네에다가 공장 새로 5만 개 일자리로 짓는다고요? 그럼 역대 유사 업종에서 5만 개 신규 일자리가 생겼을 때 협력사 일자리는 고용 유발 개수로 따져보니까 몇 개, 그리고 그 근처 그 정도 가구수 생기면 상가 형성되는 거 몇 개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공급을, 그 동네 수요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아파트 공급을 얼마까지 하면 그래도 가격을 유지시키겠네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여기까지야. 그런데 갑자기 그런 소식을 들으면 가수요가 여기 들러붙는다고. 그럼 그 가수요 때문에 가격이 막 뛰고, 그리고 아파트 짓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시간 걸리는 그 타이밍 때 벌써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제 완공된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는 가수요에 부합하지 맙시다. 그냥 옛날 가격으로 우리 그냥 분양가 결정하고 아니면 누가 사겠다고 한 사람한테 매도합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 이제 막 그냥 타고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을 때가 전부 가수요인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보자고.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집 언제 장만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 여의도 맨션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부동산 서울시 기준으로 한 20% 하락했거든, 통상적으로. 그러면 단기간에 20% 하락했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단기간에 하락한 그 폭만큼 내년 선거 지나고 단기간에 20% 상승할까 안 할까? OX. 안 한다. X야. X예요? 단기간에 이 20%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전에 너무 빨리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 그지? 예, 맞아요. 2019년? 2018, 19, 2017년도 좀 오르고, 지난 정권 때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부동산 가격 급등했으니까. 자, 그런데 형이 뭐라고 그랬니? 그렇게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 급등하는 건 뭐 때문이다? 가수요 때문이다. 그러면 이 가수요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건데, 이 가수요는 한 번 가수요가 꺾이면 잘 안 생겨. 그러니까 그 급등한 그 거품은 꺼진 거야. 꺼지고 어떻게 보면 적정 가액이나 적정 가액보다 좀 밑도는 수준까지 왔을 수가 있지. 그러면 매번 가수요가 그렇게 생기느냐? 그런 게 아니지. 그러면 이제부터의 부동산 흐름은 가수요가 없는 일반적인 수요와 일반적인 수급 상황에 대한 변화 추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 특히 가수요 과정에서 영끌 등으로 인해서 크게 낭패 보신 분들 많잖아. 부동산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특히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 이런 게 또 가수요의 대표적인 그 뭐라 그럴까 방법론이거든. 네. 근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규제도 많이 막아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제 상황이라면 가수요는 추가로 생기기가 어려워.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격 등락폭은 이 최근 있었던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완만한 추세로 20% 다시 원상 복귀된다 하더라도 한 뭐 5년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할 가능성이 많은데 모르겠어. 여기서 또 갑자기 부동산 규제 다 풀어버리면 아싸 하면서 내 아는 형님 하나 얘기해 줄까? 네. 반포에 아파트를 샀는데 네. 반포 아파트 옛날에 28억대에 샀어. 네. 근데 자기 돈 얼마 넣었을 것 같아요? 몇 년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한 8억? 4억이야. 와. 네. 24억은 대출. 전세 끼고. 전세 끼고. 네. 자, 얘기를 해주면 8억 정도 대출 받았어. 왜 8억을 받았느냐? 자기 월급으로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 8억까지였어. 네. 그리고 대출을 9억, 대출이 아니라 전세를 9억짜리를 거기 안 쳤지. 네. 그럼 합쳤더니 17억이지. 네. 그러면 아까 얼마에 샀다고 했었지? 28억. 28억. 나머지 그러면 17억에서 자기 돈 얼마 들어간 거다? 4억. 그럼 얼마? 21억이지. 네. 그럼 나머지 돈 뭐다?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저 마마론, 어머니한테 돈 조금 빌리고 네. 그 다음에 이금융권 가서 좀 빌린 거야. 네. 그러면 세상에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4억 가지고 어떻게 그걸 사요? 그랬는데 투자 수익 자체로만 보면 그 형님이 옳았지. 아. 그 형님 지금 뭐 그거 투자해서 가진 돈이 뭐 40억대 후반이니까. 아.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제를 완화하면 약간 원래 그 동네에 실제 살 수 있는 수요자가 아닌 사람도 가수요를 발휘할 수 있어. 그리고 그 형은 거기 가서 살 집이 아닌 집을 산 거잖아. 네, 그렇죠. 전형적인 가수요지. 그래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면 제 예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게 지금처럼 부동산 취득을 어렵게 그대로 둔다라고 했었을 땐 가수요는 쉽게 안 생긴다.